비즈니스 9블록 실습 시간 시작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은 우리 알렉산더 오스트왈더께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기반으로 본인 책 표지를 이렇게 만드셨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의 원서를 통해서 박사과정 때 수업을 들었는데요. 앞차시에 얘기 나왔던 비즈니스 9블록의 핵심 요소들 기억하시죠? 9가지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황이지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대면을 해서 실습을 하면 더 알라이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이 온라인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성되는 요소들, 또 준비한 내용들,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실습이 되는지, 또 이후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함으로써 이번 실습 시간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실습을 위한 준비를 명확히 할 수 있겠고요. 추가로 준비한 실습 장면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9블록 캔버스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또 추가되는 내용을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9블록의 명확한 내용 이해와 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7가지 준비 사항이 있으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팀원들로 구성이 된다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넓고 조용한 회의실, 또 공간이 필요하겠죠. 하고 팀은 최대 4명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밝을수록 좋고요. 서서 토의하고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면 더 좋겠네요. 세 번째로는 가급적 벽면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캔버스를 붙여서 놓을 수 있는 장소고, 또 진행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벽면이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가급적 쉬는 시간과 강의를 진행하니 유용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 활용이 가능한 곳이면 더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 퍼실레이터를 담당할 사람, 그러니까 팀 리더를 1명 준비하셔서 가이드 숙지를 해서 전파를 해야 되겠고요. 또 캔버스는 또 여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붙이는 풀, 포스트잇, 사인펜, 스카치 테이프 등 여분의 A4 용지도 준비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이 9블록 캔버스는 4인 1개조로 90분 이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세션 진행하고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그러니까 캔버스 작성의 원 세션, 작성된 캔버스 내용을 공유하는 토론하는데 원 세션, 그렇게 해서 총 2세션에서 180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 대학교 과정에서 3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한 주차 수업 때 이 실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준비 사항을 통해서 실습하는 장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학교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 9블록의 핵심 키워드들을 준비했던 것을 전지에 하기 전에 실습 준비 사항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주 보면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하고
앞에 얘기했던 포스트잇이나 각종 풀, 마커펜들을 준비해서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9블럭 캔버스를 준비하는 상황을 실습 장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또 인원이 많으면 또 4명에서 뭐 5명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지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퍼실레이터 하는 이 팀 리더와 함께 공유하면서 각 포스트잇마다 색깔을 구분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블럭 캔버스는 우리가 KJ 기법에서 봤던 내용도 같이 응용이 된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은 내용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추출해내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많은 팀들이 있다면 취합된 내용들을 공유해서 발표함으로써 최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장면에서 느껴지듯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통제를 하거나 엄격히 지원하게 되면 아이디어 발현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또 이렇게 주제를 하시는 가이드가 있다면 내용 중에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또 변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증해 가면서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제가 박사과정 이후에 실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그 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이 같이 가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간접 체험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여러 몇 개 기법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 가르쳐 줬던 코치 분들이 보세요. 이 9블럭 캔버스가 엄청 꼼꼼하죠? 이렇게 세부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고 주제별로 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미국의 OJT를 해서 봤었던 9블럭 캔버스는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우리들이 인터넷이나 또 간접 체험을 통해서 그런 성공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파악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 저 나라에서는 요 정도 했는데도 저 정도 성공인데 우리나라는 더 저력이 있으니 핵심 자원, 또 기술, 또 유통 모든 9블럭 캔버스를 볼 때 더 발전적인 것들이 많더라 느껴졌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이따 준비한 영상과 함께 또 해외 사례에서도 많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실력을 더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실 영상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사업계획서 뼈대를 완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 전반부에 비즈니스 9블럭 캔버스를 하는 이유는 이 비즈니스 모델별 각 항목과 작성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계획서를 완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그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탄생이라는 참고 도서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그리고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수입원,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진단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벽에 붙여놓고 팀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양한 사업 계획 수립과 경영 전략, 고객을 발굴하는 데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전반부에는 고객, 가치 제안, 그리고 고객 관계, 채널,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장에서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으로 기업이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후반부에는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과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틀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외부에 보이지 않으면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정의하는 고객 세그먼트 단계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가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고객의 예는 전체 시장을 다루는 매스마켓일 수도 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부품업체나 협력업체와 같은 세그먼트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시장일 수도 있고 소비자와 같이 복합적인 세그먼트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토서비스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가 고객인 멀티사이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른 서비스와 제품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다른 유형의 고객 관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수익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기준으로 이러한 고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세그먼트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 전용 바버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성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가지는 흔히 그루밍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타깃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 항공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에 매우 저렴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저가 항공들도 고객 세그먼트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치 제안은 무엇이고 가치 제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안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가치 제안의 종류에는 새로움, 가격, 성능, 비용 절감,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 지위,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제안의 사례로 롤렉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브랜드주의와 맞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 스피커 같은 신제품이 나올 때는 고객들이 제품의 새로움에 반해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 생김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시간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유용성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채널은 무엇이고 채널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란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치를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또는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 맞는 채널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항목입니다. 채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또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업의 웹사이트 11번가,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티켓몬스터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채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대리점, 직영점, 그리고 백화점 납품, 멀티숍 납품 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영업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오프라인 채널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채널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1, 2위 업체인 아마존고와 알리바바 슈퍼마켓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1, 2위를 차지했고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는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트와는 달리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다루지 못하는 신선식품 위주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채널 선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고객관계란 무엇이고 이 항목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관계란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고객을 관계를 확립했는가? 다른 비즈니스 모델 상위 요소들과는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답하는 항목입니다. 고객 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고객 관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 관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VIP실이 따로 있고 이들을 개별 어시스트하는 VIP를 위한 고객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기업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셀프 서비스의 방식의 고객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ARS를 도입해서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고객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요즘의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객 관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관계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신발 유통업체로 유명한 자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기업의 최대 가치로 보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불만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심지어 경쟁업체 제품까지 사다 주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포스의 팬이 되고 팬을 뛰어넘어서 충성 고객이 돼서 실제로 자포스의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수익원은 무엇이고 수익원 항목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원 항목은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수익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 판매, 물품 판매에 의한 수익을 얻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비재들은 신발이나 의류같이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용료.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하는 수익 모델이고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스크린 골프라든지 혹은 만화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아니면 기구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가입비로 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코스트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의 가입비로 운영이 되고 주 수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여료, 임대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렌터카는 그것을 빌리고 이용을 하는 데 드는 대여료와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이센싱은 기술적인 것들을 이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줌으로써 라이센싱 수익을 얻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사를 들 수 있습니다. 퀄컴사는 라이센싱 수요 비용으로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특허 중심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줘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오토 서비스를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수익 모델이 중개수수료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경우에는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의 5초 광고, 15초 광고를 방문자들에게 노출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도 있고요. 혹은 모바일에 의한 배너 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구독료는 우리가 잡지를 구독하듯이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잡지 이외에도 꽃이나 다이어트 식품들에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적용해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카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소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과 이용한 킬로수에 따라서 대여료와 임대료를 이용자가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원은 대여료와 임대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핵심 자원은 무엇이고 핵심 자원 항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우리의 가치 제한이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자원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물적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요한 산업이 있고요.
설비가 중요한 중화학 공업이 있고요. 연구 중심의 바이오 회사들은 연구 기자재가 이들의 핵심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 자산도 있습니다. 지적 자산의 종류에는 특허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상표가 있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 영업 중심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개발 중심의 업종들은 인적 자원이 특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핵심 자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자원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티셔츠 제조업체인 트레이드리스는 일반 티셔츠 제조회사랑은 달리 누구나 티셔츠의 디자인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올린 티셔츠 디자인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트레이드리스의 핵심 자원은 이러한 플랫폼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숙박업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190개국 56만 개의 가맹점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핵심 활동은 무엇이고 핵심 활동 항목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활동은 우리의 가치 제안이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그리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의 유형에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이나 생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생산이 가장 큰 핵심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한해서는 마케팅이 이들의 기업의 핵심 활동이 될 수 있고 고객 관리, 네트워크 관리가 핵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 핵심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차로 유명한 미국의 테슬라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사는 신기술 개발, 보급이 이들의 주요 핵심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기 충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테슬라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번째, 핵심 파트너는 무엇이고 핵심 파트너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누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핵심 파트너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파트너와의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자원들을 핵심 파트너를 통해서 자원과 활동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구매처와 판매처가 될 수 있고요. 연구개발을 우리가 대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핵심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자란 마케팅이나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업체가 핵심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의 사례로 네슬레사를 들 수 있습니다. 네슬레사는 50년간 원유를 공급하는 인도 모가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송아지 사망률이 60%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환경이었는데 네슬레사가 투자한 이후에는 원유 공급 농가가 180개소에서 7만 5천 개소로 증가했고 우유 생산량도 5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의 네슬레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핵심 파트너를 잘 선정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란 무엇이고 비용 구조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구조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비용에 대한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의 매출과 연관이 되는 변동비가 있고요. 제품의 매출과 상관없이 나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에는 임대료, 수수료, 보험료, 수도 광열비,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변동비에는 인센티브, 재료비, 외주 가공비,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이러한 비용 구조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 기업에 예상되는 비용, 즉 고정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변동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비용 구조의 사례에는 가치주도 구조가 있고 비용주도 구조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객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치 주도의 구조입니다. 호텔을 예로 들자면 포시즌스와 신라호텔, 리츠칼튼, 호시노야 같은 고급 호텔들은 오히려 높은 가격대를 취하고 있지만 고객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 주도 구조는 신라스테이, 토요코인 호텔, 이비스 엠버서더 등과 같은 비즈니스 호텔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고객들에게 낮은 가격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 구조의 사례들처럼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갈지 저비용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란 회사가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또 그 창조된 가치를 전달을 하고 획득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9블럭 캔버스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인 그 9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